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9월 10일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북한이 어제 9월 9일을 맞아 이 심야에 이른바 공화국 창건 73주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은이 참석했는데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은 정규군 대신에 노농주기군과 사회안전군 그리고 학생군사 조직인 붉은 청년 건의대 등이 등장했습니다. 무기로는 122mm 다연장 로켓과 불새, 대전차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가 등장했을 뿐 ICBM이나 SLBM 같은 전략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는 걸까요? 자, 정식 얘기하겠습니다. 무야홍이냐 홍라땡이냐. 요즘 윤석열이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을 키우는 와중에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무야홍이냐 홍라땡이냐. 홍준표가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지난번 RN스치가 홍준표가 윤석열을 제친 여론조사 결과를 처음 내놓았는데 어제는 리얼미터가 홍준표가 오차범위 밖으로 추월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수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가 이렇습니다. 홍준표 32.6%, 윤석열 25.8%, 유승민 9.9%, 안철수 4.4%, 최재형 3.7%. 홍준표와 윤석열의 격차는 6.8%포인트입니다. 윤석열은 지난주 조사보다 2.8%포인트가 하락한 반면에 홍준표는 무려 12.4%포인트가 상승을 하며 대반전을 이룬 겁니다. 홍준표가 특히 급상승한 곳은 광주 전라 플러스 17%포인트, 그리고 대구 경북에 플러스 16.2%포인트, 그리고 40대 플러스 16.0%포인트, 20대 플러스 13.4%포인트에 이어서 여전히 역선택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는 보수층에도 14.5%포인트가 오르고 중도층에 11.7%포인트 그리고 진보층에 11.2%포인트가 골고루 올라 모든 계층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지지율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광주 전라에서 마이너스 8.7%포인트, 대전, 세종, 충청에서 마이너스 7.1%포인트, 그리고 50대에서 마이너스 7.7%포인트, 60대에서 마이너스 4.7%포인트 등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는 고발 사주 의혹 논란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9월 3일 이 방송 242화에서 윤석열에게 고비가 왔다고 우려를 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석열은 지금 그 고비를 쉽게 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리얼미터 전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는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27%, 윤석열 24.2%, 홍준표 15.6%, 이낙연 10.7%. 일주일 전보다 이재명이 2.1%포인트가 오르고 윤석열이 2.3%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홍준표는 일주일 동안 무려 7.5%포인트가 급상승하며 이낙연을 제치고 당당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래서 보수 야권에서는 광범위하게 무야홍 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야당은 홍준표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홍라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다. 저도 처음엔 홍라땡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본선 주자가 되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한결 편해진다는 뜻의 조의입니다. 언론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압축 분석했습니다. 첫째, 2017년 대선의 기억으로 이 홍준표는 상대하기가 편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약 지점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2017년 대선 때 홍준표는 24%의 득표로 문재인 후보보다 무려 17%포인트 차로 크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는 예측하기 쉬운 인물이라는 분석도 따랐습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홍준표의 꼰대 이미지입니다. 그가 가부장적인 인물로 비친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그간 민주당에선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은 이준석 체제 국민의힘을 걱정했는데 홍준표는 오래전부터 꼰대라는 비판을 여권에서 받아온 인물이라고 썼습니다. 2017년 4월 이 설거지를 어떻게 내가 하느냐,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 또 2017년 9월 젠더 폭력은 무슨 뜻이냐, 이런 발언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7일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의원이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고 있으면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기분이 든다.
자, 셋째는 이겁니다. 홍준표가 윤석열이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송영길이 홍준표가 복당했을 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여름에 뭘 한지 아는 사람이 홍준표다. 이런 기류엔 윤석열이 반문이 상징이어서 윤석열이 무너지면 반문 정서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홍준표가 복당 이후에 윤석열을 향한 공격을 계속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홍준표가 과거의 홍준표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희극적 캐릭터로 보이지만 그의 직설적이고 시원시원한 화법이 특히 2030 세대에 먹혀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지지율을 급전치카로 만든 이 고발사주 의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아직은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발장 전달 창고로 지목된 키맨은 김웅입니다. 그 김웅은 자신이 예고했던 이틀 전 기자회견을 기억나지 않는다는 해명만 반복하면서 맹탕 기자회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발사주 사건은 정말 미궁으로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김웅이 이 사건의 제보자가 특정 대선 후보와 연계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정치적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웅은 왜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계속 말을 돌리는 것일까요? 저는 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말 중에 진실로 보이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 그 말뿐입니다. 그는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최강욱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붙인 말이 또 해괴합니다. 이 뉴스버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준성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 당에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 문서가 뭔지도 기억 못 한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기자회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준성의 PC를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이분 검사한 거 맞습니까? 심지어 그는 외부 공작설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경고가 이렇습니다.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을 흠집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지금 그 흠집은 김웅 당신이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자 이번에는 윤석열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격앙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괴문서가 아닌 출처와 작성자가 분명한 문건 디지털 자료에 근거해 보도해달라. 그는 뉴스버스가 김웅과의 첫 번째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김웅의 말을 보도하지 않고 그 내용을 누락하고 감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분노에 차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작은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면 그 보도를 인용해 친여 메이저 매체가 달라붙어서 따라가고 여당 정치인들이 같이 나선다.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다. 그러면서 괴문서와 제보자, 재소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의혹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당당하게 나와서 근거를 대고 의혹을 제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나? 언론에 폭탄 던져놓고 숨으면 공익신고자가 되는 거냐? 그는 그 뒤에 공작도 할 거면 비겁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했으면 한다. 처음부터 아예 메이저 친여 매체를 통해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지면 될 일 아니냐. 이 메이저 친여 매체란 말에 나중에 또 언론에서 발끈했죠. 자,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은 2개입니다. 이 민주당은 그 중에서 4월 3일 전달된 첫 번째 고발장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총 20장인 이 고발장은 사진 파일인데 각 사진마다 손준성 보냄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수신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에 이렇게 출처를 표시한다고 하는군요.
이 고발장은 최강욱, 유시민, 황희석과 뉴스타파 및 MBC 기자 등 13명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입니다. 고발인 기재란은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고발 내용으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모두 특정 세력의 공작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이 공모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로는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을 적시했습니다. 이 민주당 쪽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이 김건희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캠프는 이 고발장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한 표현들이 많다며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장인 4월 8일 두 번째 고발장은 이 뉴스버스가 김웅이 4월 3일 고발장을 전송했던 사람에게 또 다른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총 8장으로 최강욱이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당시 통합당은,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작년 8월 검찰에 최강욱을 고발했고, 최강욱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민주당은 통합당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김웅이 전달한 고발장이 거의 동일해서 고발사주 의혹의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이 두 개의 고발장 초안은 누가 작성한 것일까요? 키면은 손준성과 김웅, 그리고 이 사건을 뉴스버스에 제보한 제보자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자신이 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여권은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윤석열의 측근인 손준성이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서 김웅을 통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 문구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 이 문구가 손준성이 보냈다는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보자는 누굴까요? 김웅은 지난해 총선 직전 통합당에서 활동한 모 씨에게 고발장을 건넸다면서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모 씨가 제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대검이 실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제보자의 정체가 드러나기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검은 8일 오전 윤석열이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사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검이 오전 9시 49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일 오후 4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대검에 없다. 권익위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바가 없고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이 월권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로부터 4시간쯤 뒤에 대검은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로 했고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월권을 인정해서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권익위 권한을 침해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데 보통 60일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부가 며칠 만에 공익신고자라고 판단을 내린 것부터 그 이유를 밝혀야만 합니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후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면 공익신고자가 되는가 아닌가? 어쨌든 제보자와 공익신고자는 동일인일까요? 뉴스버스 대표 이진동은 라디오에서 제보자가 이미 검찰에 휴대폰까지 제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수준의 조사인지 모르겠는데 공익신고자로서 내용을 다 적었을 거다. 거기에 준하는 자료도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 이진동은 제보자는 국민의힘 척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서너 명의 이름이 돌았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조성은 씨가 8일 밤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관한 입장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성은은 작년 국민의당에서 디지털 소통위원장 등을 맡았고 지금 또 국민의힘 당직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는 김웅과 윤석열이 모욕과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루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조성은은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란 표현은 쓰지 않았으며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를 공익신고자로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어떤 정당활동 내지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자들에게 이재명 캠프 등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캠프 활동을 한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 그런가요? 조성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주도자로 김웅을 먼저 지목하면서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김웅과 윤석열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 제가 조금 줄인 겁니다. 그러면서 매우 강력한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성은은 김웅이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총선 당시 선거 관련해 주요 직책에 계시던 분이라고 한 것과 이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이걸 인터넷 매체에 제일 먼저 제보했다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들었을 것이라고 한 게 바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는 겁니다. 조성은은 그 뒤에 기자들에게 자신은 제보자가 절대 아니며 고발 사주 의혹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 김경진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이 제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라. 말하자면 자신이 제보자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해명문에 제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몰아간다고는 했지만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단언하지도 않은 조성은에게 제보자인지부터 밝히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이죠. 이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실제 대검찰청에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가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이 제보자는 김웅이 대금의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며 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9일 JTBC와 전화인터뷰를 가지고 내가 이번에 논란이 된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공익신고자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스스로가 제보자라고 밝힌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느꼈다. 김웅과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받고 고민 끝에 제보자라고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뉴스버스에 알리고 대검의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언론 보도 경위에 대해 김웅에게 자료를 받은 사실을 뉴스버스 측에 알렸을 뿐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특정 캠프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여야 어느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김웅에게 당시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당에 따로 자료를 전달하지는 않았다. 대화방 캡처에 나온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검사인지도 몰랐다. 그는 김웅이 전화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엔 그 의미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나타난 제보자라는 사람은 진짜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앞반 면접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 김종건, 박선영, 김준일 세 분이 경선 후보 면접관으로 나섰더군요. 김준일, 이분은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이들은 후보들을 상대로 대표 공약과 과거 정치적 행적을 따져 물었습니다. 어제는 후보 12명 중에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장승민, 장기표, 박찬주 후보가 면접을 치렀습니다. 언론은 모처럼 국민의힘 행사가 하계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전평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엔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두고 이런 압박 면접 같은 걸 벌이는 것이 스스로 후보들을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 이런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겁니까? 후보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 이런 행사로 경쟁력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이 곡간이 비어간다고 했던 홍남기는 딱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서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말 앙천대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